인간의 경제 활동에 관한 그런 이론을 정립하고 인간의 경제 모든 분야에 대한 어떤 원리와 질서들을 정리하는 경제학에 있어서 기본적인 대전제는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어떤 상황이 되면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기만 생각하는 존재라기보다는 경제학에서 이기적 개념은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람은 합리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것이 경제학의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 대한 변수가 없을 경우에 인간은 어떤 상황이든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 기대를 할 수 있는 합리적 존재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듣는 걸 굉장히 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건 우리에게 모순이 있다는 뜻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건 우리가 마치 독불장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드레이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주택 수리를 위해서 그 마을에 있는 마트에 아들과 함께 갔습니다. 빌리는 아들과 함께 마트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순간 온 마을에 안개가 자욱하게 낍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자욱한 짙은 안개 때문에 사람들은 마트 안에 잠시 기다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마트의 문이 열리더니 노인 한 사람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마트로 뛰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는데, 안개 속에 무언가 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이제 쓰러집니다. 그 안에서 어떤 군인이 자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군사훈련을 하다가 잘못 되는 바람에 다른 세계로 향하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밖에 지금 안개 속에 그 괴물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 곤충이 이제 밖에 괴물로 등장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영화 미스트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안에 있던 드와이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평상시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죠. 그 밖에 있는 괴물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료로 이제 문을 막습니다. 그런데 이 안개 속에서 이 쇼핑센터 마트를 비추는 불빛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밖에 있는 괴물들이 불빛을 보고 공격을 하면서 유리가 깨집니다. 불로서 공격을 하자.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 기름 때문에 오히려 안에 불이 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고 결정한 것들이 사실은 그들에게 최악의 어떤 좋지 않은 결과물들을 내게 되죠. 그래서 이 드레이튼이라는 사람이 여기서는 안 되겠다, 이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 해서 자동차까지 뛰어가는데, 아들과 함께 3명의 동료와 함께 뛰어갑니다. 간신히 차를 타고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 때문에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때마침 자동차 연료도 떨어졌어요. 이제는 짙은 안개와 그 밖에 도사되고 있는 괴물에 대한 공포, 어찌 될지 모른다는 엄청난 두려움, 이것들이 차 안에 있는 5명의 마음을 그냥 막 묶어놓습니다. 이들은 그 안에서 생각하다가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곤충의 밥이 돼서 죽어가느니 차라리 인간답게 죽읍시다. 그래서 그 차 안에 있었던 권총을 꺼냅니다. 권총을 봤더니 그게 총알이 4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은 5명인데 한 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주인공인 이 드레이튼이 자신이 총을 이용해서 4사람을
먼저 죽이고 자신은 밖에 나가서 최후의 결말을 맞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들을 먼저 총으로 쏘게 되고 나머지 세 사람을 그 안에서 총을 쏘게 되죠. 적막한 안개 속에 네 발에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차문을 열고 죽음을 결단한 한 남성이 문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결연한 의지도 있었고 뛰쳐나와서 이제 괴물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사건이 급박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안개 속에 있었던 괴물들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아마도 어떤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거친 안개, 이제 안개에 거친 그 마을에 생존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죠. 이때 주인공인 드레이트는 뒤를 돌아봅니다. 자기가 빠져나왔던 그 차 안에는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과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세 명이 그 안에 목숨을 잃은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만일 조금만 참았더라면, 만일 조금만 버텼더라면 아마 모두가 다 생명을 얻었을 텐데 그들이 그 순간 안개라고 하는 두려움과 그리고 괴물이라고 하는 공포 때문에 그들이 가장 합리적인, 가장 이성적인, 가장 인간적인 선택을 했던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맙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원작자나 이 영화 감독은 우리 인간의 이성, 우리가 합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일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문을 던지죠.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은 뭔가를 정보를 습득하고 뭔가를 배우고 알게 되면 그 정보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세상도 합리적인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랬다가 세계 1차 대전이 터지면서 1차 대전 때 사망한 사망자의 숫자가 3,7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3,700만 명이 목숨을 잃는 것을 보면서 지식인을 비롯한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그러한 합리적인 인간의 의사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주변에 변수가 없는 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경제학의 대전제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합리적이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주장을 가지고 사람들이 속속 연구를 거듭하게 돼서 나온 학문이 행동경제학, 행태경제학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경제학, 행태경제학을 그 발전시킨 공로로 데니얼 카네만이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는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로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는 정말 이변이 일어나게 되죠.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We think much less than we think we think. So we shouldn't ask people to overthink things.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깊게 넓게 생각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정말 그거 이상으로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생각할 것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러한
이 데니얼 카네만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 거냐면, 우리는 합리적인 정보 수집을 통한 결정이 아니라 거기에는 합리성과 함께 바로 합리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인간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를 가지고 있는 심리적 요인이 우리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내리는 대부분의 결정은 합리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깊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3% 세일을 하는 것과 혹은 2개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준다는 것과, 그럼 어떤 것에 끌리세요? 다 끌리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죠. 이 데니얼 카네만이 실험을 했습니다. 600명이 사는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없는데 정부가 백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백신을 이제 그 주민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백신이 아직 완성된 약품이 아니다 보니, 임상실험을 거친 것이 아니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게 했대요. 제1항, 우리 가운데 이 약을 먹을 경우에 우리 가운데 200명이 살 것입니다. 제2항, 우리 가운데 3분의 2가 죽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투표했을까요? 당연히 200명이 살 것이다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600명 중에 200명이 사는 것과 3분의 2가 죽는 것은 같죠. 같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거기에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영향을 받고 감성의 영향을 받고 심리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제한적 그리고 한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이거죠. 방탕한 삶을 살다 돌아온 둘째 아들, 큰아들이 밭에서 들어오다가 잔치 소리가 나서 확인해 봤더니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 큰아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에도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그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큰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러나 하면서 큰아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어떤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자, 여러분, 큰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그 명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아버지는 저에게 지금까지 염소 한 마리 주어서 내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도록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둘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리를 잡아주셨습니다.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죠. 아버지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이 큰아들에게 대답을 하냐면 큰아들의 아버지의 답변이 그 다음에 나와 있죠. 맞다. 네 말이 맞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그 떠난 것을 불순종으로 보고 함께 있었던 것을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개념으로 대비시켜서 그래, 너는 네 말처럼 여러 해 동안 나와 함께 있었고 나를 섬겼고 내 명을 어기지 않았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너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비록 아버지가 큰아들을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그것으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미 이전에 아버지가 두 아들 앞에서 공정하게 재산을 분배해 주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이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했던 이야기가 결코 이렇게 어긋난 이야기거나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타당할 수 있는 이야기임을 아버지가 인정을 해주세요. 사실 그랬거든요. 사실 이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떠나 있는 동안에도 아버지 곁에서 밭에 나가 일을 했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또 큰아들은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지만 그러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큰아들의 이야기를 수긍하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인정해 주셨지만, 아버지는 거기에다가 아들의 말에다가 플러스 무엇인가를 더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큰아들이 자기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판단했다고 하는 그 판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그 부분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여기에 기록이 되어